도쿄예술대학 강당.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수진이 모인 가운데 다카하시 켄지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공예의 혼 시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강당은 일본 최고의 다큐멘터리 감독이라 불리는 켄지의 작품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로 가득 찼다. 영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국 나전 7기 장인의 손이 클로즈업되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이 조개 껍데기를 머리카락보다 얇게 자르는 장면.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장인의 얼굴을 비추자 관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 기술은 일본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으로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켄지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 순간 첫 줄에 앉아있던 일본 예술원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날조된 역사다. 일본 공예가 최고인데 어떻게 이런 망언을. 회장이 고함을 지르며 강단을 향해 걸어갔다. 스태프들이 그를 말리는 혼란 속에서 켄지는 무대 위에 굳게 서서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과는 다른 진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또 다른 이들은 야유를 보냈다. 스태프들이 급히 감독을 무대 밖으로 안내하는 동안 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내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무너진 그 순간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켄지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 출신으로 34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일본의 전통 공예와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숨결, 교토의 손길, 칼날의 혼 등 일본 전통, 장인들의 삶과 기술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국내외에서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공예 기술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섬세함과 완벽주의로 공예의 경지를 높이고 전통을 현대에까지 이어온 나라라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도자기, 목공예, 칠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NHK에서 아시아 전통 공예의 현재 시리즈를 기획했고 저는 한국 편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공예라니 일본 공예의 영향을 받은 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본 미술사에서 배운 내용이나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도자기는 일본에 온 도공들에 의해 발전했다. 한국의 목공 기술은 일본 기술의 변형이다. 나전칠기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전해졌다. 이런 관점이 제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 편이라. 일본 영향 받은 것들 위주로 찍으면 되겠네요. 그러자 프로듀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켄지 씨, 이번에는 선입견 없이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모르는 한국 공예의 면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있겠어? 고작 한국인데. 일본 공예 기술을 배워간 나라가 무슨 독자적인 가치가 있을까? 그래도 NHK의 간판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직업적 소양은 지켜야 했기에 알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전 조사 단계에서도 저는 한국 공예의 일본 영향을 증명할 자료만 찾아보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 메이지 시대에 한국에 전수된 일본 기술들. 이런 자료만 골라 읽었죠.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좀 색다른 시각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어떻게 일본 기술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냈는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신선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어떤 장면들을 찍어야 할지 머릿속으로 구상했습니다. 한국 공예가들이 일본 기술을 배우는 모습, 일본 스타일을 모방한 작품들, 그리고 일본에서 온 스승을 모시는 장면 같은 것들이요. 그런 생각을 하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제 일본인 스태프들과 한국인 코디네이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감독님, 환영합니다. 이쪽은 첫 번째로 방문할 나전칠기 장인 김진태 선생님 작업실로 가는 길입니다. 김진태라. 사전 자료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간문화재라고 불리는 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작품 사진만 봤을 때는 정교하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결국 일본 기술의 아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북쪽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이었는데 현대식으로 일부 개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반짝이는 자개 조각들과 정교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카하시 감독님.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태 장인은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선생님, 나전칠기 기술은 원래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김 장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나전칠기는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서 발달해온 기술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이미 독자적인 기법으로 발전했고요. 물론 국가 간 교류는 있었지만 한국의 나전칠기는 독특한 문양과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군. 하지만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했기에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작업 과정을 보여주시겠어요? 김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조개 껍데기를 다루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게 자개를 자르는 기술, 정교하게 배치하는 손놀림, 그리고 칠을 올리는 방식이 일본의 마키의 기법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기법은 뭐라고 하시나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능화라고 하는 전통 기법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식이죠.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기법인데요. 네, 한국 나전칠기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본 내용과 실제 눈앞에서 보는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장인의 기술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 전주, 강릉 등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장인들을 만났습니다. 도자기, 목공예, 한지, 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만나는 장인마다 독특한 기술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강진의 청자 도공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청자의 비색을 재현하는 기술을 보여주었는데 일본 도자기에서는 볼 수 없는 색감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비색은 고려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당시 중국 송나라에서도 신비로운 색이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몽골 침략과 전쟁으로 이 기술이 단절되었다가 최근에야 복원된 거죠.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일본 도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예술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일 뿐이야. 대체적으로는 일본 영향이 크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하며 일본 스태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카하시 감독님,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네요. 일본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들도 있고. 카메라맨 츠지 씨가 감탄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지. 결국 원류는 일본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 오늘 본 청자 기술은
일본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뭐 특수한 경우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한국 공예가 정말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면, 만약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틀렸다면, 그 다음 날 우리는 전통한지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80대의 노장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다양한 두께와 색상의 한지 샘플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지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한지에 쓰인 글씨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죠. 장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일본의 화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화지가 더 섬세하지 않나요?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화지는 얇고 투명한 느낌이 특징이죠. 반면 한지는 내구성과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용도에 맞게 발전한 거죠.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문서인데 500년이 넘었지만 종이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구성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한지의 특징이죠. 저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500년 된 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았습니다. 일본의 화지도 뛰어나지만 이런 내구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장인은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그의 작업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삶고 두드리고 물에 풀어 종이를 뜨는 과정이 일본 화지 제작과 비슷했지만 세부적인 기법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외발뜨기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사라진 전통 방식으로 종이의 결과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물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많은 전통 기법이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다행히 몇몇 장인들이 이어가고 있죠.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이 간직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원래 계획대로 일본의 영향을 강조할지, 아니면 새롭게 발견한 한국 공예의 독자성을 인정할지. 내면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은 목공예 장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산자락에 자리한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강원식 장인은 60대 중반으로 전통 가구를 만드는 명장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가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단순함과 실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장식보다는 나무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한 구조가 특징이죠. 그는 짜맞춤 기법을 시연했습니다.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 목공예에서도 비슷한 기법을 쓰지만 그가 보여주는 방식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 짜맞춤은 가구가 습도와 온도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이런 유연성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선,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비례. 일본 가구와는 분명히 다른 미학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영향은 없었나요? 저는 끝까지 일본 연관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강장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니 교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한국 가구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가구는 방바닥에 앉는 생활에 맞게 낮게 설계되었지만 한국 가구는 온돌 문화에 맞게 발전했습니다.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문화적 차이였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 발전한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촬영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한국 공예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아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예술 세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통공예전수교육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젊은 세대들이 전통을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내 신념과 실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에 있는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카하시 씨, 촬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래 기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 한국 공예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본 영향보다는 독자적인 발전 과정과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이미 사라진 기술들이 한국에서는 아직 살아있더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우리 다큐멘터리의 기본 방향을 잊으신 건가요? 아시아 전통 공예에서 일본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일본 공예의 우수성과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본 것은 현지에서 보신 것이 무엇이든 편집과 내레이션을 통해 우리의 관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큐멘터리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4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비록 일본 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현실을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본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한국 공예의 독자성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다큐멘터리스트로서의 양심에 어긋납니다. 다카하시 씨,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상도 걸려 있습니다. 개인의 감상보다는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양심에 따라 진실을 보여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경력과 평판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다큐멘터리스트의 사명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팀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통공예전수 교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10대부터 20대까지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공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7살 소녀가 나전 칠기를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아직 미숙했지만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배우기로 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싶어서요. 제 할아버지가 이 기술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의 혼이 담긴 기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족 전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소중한 우리 문화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의 계승이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청년은 환경 친화적인 재료와 방식에 매료되었다고 했고, 도자기를 배우는 젊은 여성은 고려 청자의 비색에 반해 도예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국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고 현대적 감각으로 전통을 재해석하려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관 관장인 박영수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카하시 감독님,
우리는 지금 창조적 계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정신과 기법을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는 저를 학생들의 작품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전통 기법을 현대적 디자인에 접목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전 칠기로 만든 현대적 조명, 한지로 제작된 인테리어, 소품, 전통 목공 기법으로 만든 미니멀한 가구들. 모두 전통의 혼을 담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놀랍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숨쉬어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모습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통 기술을 어떻게 현대에 계승할 것인가? 단순한 관광 상품이나 박물관, 전시물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였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둥글게 앉아 자신들의 꿈과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통 공예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익이 적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공예를 보고 감탄할 때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치를 그들이 알아봐 주니까요. 선생님, 일본에서는 어떻게 전통 공예를 유지하고 있나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의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 경제적 어려움, 산업화에 따른 전통 기술의 쇠퇴. 한국이 겪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성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네요. 제 말에 학생들은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일본이 전통 보존에 있어 더 앞서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본 열정, 그리고 그들이 품은 문화적 자부심은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선 진정한 애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공예를 일본 공예의 아류로 보았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있었고 그 안에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우열을 따지기보다는 각자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일본 프로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도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NHK 간부들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국 공예의 독자성을 너무 강조하면 일본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요. 가능하면 편집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더 부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연히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야모토 프로듀서님, 저는 제가 본 진실만을 담을 것입니다. 한국 공예의 독자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사라진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이건 우리 일본인들이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다른 감독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4년 경력을 걸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인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다큐멘터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다음 날, 우리는 마지막 촬영지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공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의 금속 공예,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의 백자와 목공예, 그리고 근현대의 다양한 작품들까지 박물관 학예사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것은 신라시대 금관입니다. 5세기경의 작품으로 당시 신라의 금속 가공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죠. 저는 유리 케이스 안의 금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섬세한 세공과 디자인이 놀라웠습니다. 5세기면 일본이 아스카 시대 이전, 아직 불교가 전파되기도 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고려 청자 전시실입니다. 11-13세기 작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비색이라 불리는 독특한 청록색의 청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색감과 형태미는 중국이나 일본 도자기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특히 상감 기법으로 장식된 작품들은 세계 도자사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감청자는 고려시대에 독창적으로 발전한 기법입니다. 백토나 흑토를 넣어 무늬를 만드는 방식인데 당시 중국에서도 이 기술을 배우러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고려의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을 항상 중국으로, 그리고 그 다음을 일본으로 생각했던 제 편견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뛰어난 기술이 단절되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몽골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장인들이 희생되고 가마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백자가 주류가 되면서 청자 제작이 줄어들었죠. 다행히 최근 들어 고려 청자의 제작 기술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화가 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문명의 공통된 경험이었습니다. 일본도 많은 전통 기술을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렸고 지금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대공예 전시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젊은 작가가 나전 칠기 기법으로 만든 조명 설치물이었습니다. 빛이 자개를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오묘한 그림자가 공간 전체를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가는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요. 일본의 현대 미술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 전통 기법을 접목했다고 합니다. 문화의 교류와 영향.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원류라고 주장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였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고집해온 일본 중심적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촬영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날 저는 혼자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을 구경하며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된 나전 칠기함을 발견했습니다. 100년도 더 된 것 같은 그 함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자개의 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얼마인가요? 저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이 일본 분이시군요. 이건 조선 후기 나전 칠기함인데 300만 원입니다. 꽤 높은 가격이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 작은 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기념하는 물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는데 일본 스태프들이 찾아왔습니다. 감독님, 도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편집을 진행합시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하지만 감독님, 방송사에서 내가 34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진실의 가치를 인정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구입한 나전 칠기함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상자에 담긴 장인의 혼, 그리고 세월의 흔적. 이것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 예상대로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이 일본의 자존심을 훼손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저를 지지했습니다. 3개월간의 치열한 편집 끝에 다큐멘터리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공예의 혼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담았습니다. 한국 공예의 독자성과 아름다움, 일본에서 사라진 기술들이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문화 교류의 복잡한 역사까지. 방송 전날 NHK 사장이 저를 직접 불렀습니다. 다카하시 씨, 우리는 많은 고민 끝에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그대로 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일부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일본인들이 반성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큐멘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자국을 비하하는 내용이라며 비난했지만 대부분의 시청자와 평론가들은 신선하고 용기 있는 시선이라며 호평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SNS에는 처음으로 한국 공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서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한 달 후, 저는 도쿄예술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공예의 공통점과 차이점.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나전 7기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34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일본 중심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예 장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 공예는 한국 공예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나라의 공예는 그 나라만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일본 공예도 독자적인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고 한국 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공예를 전공하는 학생인데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문화는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배운 것을 일본에 가져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발전이겠지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편견과 민족주의를 넘어 진정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대. 그들이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곳이었고, 일본 문화는 여전히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시야는 훨씬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일본 대 한국이라는 대결 구도로 생각하지 않고 동아시아 문화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서로의 연결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어 진실을 추구한 용기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과 예술을 저에게 보여준 한국 공예장인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송해준 NHK의 용기. 모두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각자의 역사와 환경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편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는지. 트로피를 받고 객석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관객석에 앉아있는 김진태 장인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만났던 그 나전칠기 장인이 제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까지 온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 함께 차를 마시며 김 장인이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이 처음 우리 공방에 왔을 때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에서 편견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빛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 많은 일본 사람들의 시선도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한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공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갔다가 오히려 제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발견하게 된 여정. 그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동아시아 공예의 대화라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 중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각국의 공예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현대에는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담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젊은 공예가들이 함께 작업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창작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죠. 국경과 편견을 넘어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가끔 제 서재에 놓인 나전칠기함을 바라볼 때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국 장인의 손길이 만든 그 함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지를 일깨워주는 상징이니까요. 문화의 아름다움은 우열을 가리는 데 있지 않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전통 공예를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앞으로의 인생과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34년간의 다큐멘터리 감독 경력 중 가장 값진 작품은 다름 아닌 제 자신의 편견을 깨트린 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깊은 이해를 향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